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특사단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정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 등 5명도 실무진으로 동행합니다. 특사단은 내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문하고 평양에 1박 2일간 머무르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단은 북미 대화를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뒤 바로 다음 날 특사단 파견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 등 북측에 전할 주요 메시지들에 대해 한미 간의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6일 북한에서 돌아온 뒤 곧이어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비핵화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실이길 바란다며 우리는 만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중견 언론인 모임에서 한 발언입니다. 비핵화를 전제하긴 했지만 물밑 접촉을 시사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과 만날 것이라고 상당히 진전된 언급을 한 겁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걸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한 건 내가 아니라 김 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찬 발언은 대북 특사명단 발표 직전에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특사 파견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특사명단도 사전 조율 과정에서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광북 특사단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수용이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는 기대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엔 전향적 제한이 없을 경우 북미 대화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상장된 2014년 12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지상파 3사 모두가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한 기사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방송은 KM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뉴스가 당일 방송될지는 방송사 내부의 최대 보안사항. 하지만 삼성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내용대로 이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엔 제일모직 상장 소식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민감했던 이유는 뭘까? 90년 말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을 통해 81억 원을 투자한 이재용 부회장 남매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730배에 달하는 5조 8천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던 2015년 7월. 사장님, 사설은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글로벌 미디어에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 인용 드림.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지 중 한 곳에 사설을 빼기로 했다는 보고입니다. 어떤 사설이 빠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다음날 이 경제지에서 삼성 관련 사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공식 사과가 있던 날, 금일 이 부회장님 발표 관련 방송 보도 예정이란 제목의 문자에는 KBS 한 꼭지, SBS 한 꼭지, MBC는 한 꼭지로 사과 육성 위주 앵커 정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는 이 문자의 내용과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된 작년 2월 무렵 상당수 언론사의 법조 기자들이 삼성 출입 기자들로 교체됐다고 기자들은 증언합니다. 산업 기자가 왔으면 그래도 우리 출입 기자니까 좀 잘 봐주지 않겠냐. 이게 삼성 쪽 생각이고. 그리고 언론사 수뇌부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된 지침. 그분들이 가셨어요. 두 분이 가시고 그 편집부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재용 재판 끝날 때까지만 이재용 편에서 써주자. 딱 이 한마디였어요.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많은 언론들이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걱정했습니다. 일면에 나가는 건 이주영이 왜 죄가 없는지, 그다음 아니면 이주영이 구속되면 대한민국 경제 흔들린다, 이런 내용들. 가장 대통령보다 상승이다 생각하죠. 대통령은 언론이 밀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삼성은 언론이 못 밀어냈어요. 누가 대한민국의 삼성을 거슬 수 있을까?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 쉬는 것도 정치다. 9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92번째요? 92번째. 제가 계속 발음으로 지금. 늑대가 나타났다. 이제 그렇군요. 그거였습니다. 92번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가십으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일. 이게 지금 정두원 씨가 살짝 흘리면서 이게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목 정도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은 이제 발목 정도 그린 그런 느낌.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 일을 막느라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짓고 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줬다.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다 주면서 사재를 털어가면서 많이 줬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찾아왔더라. 그래서 내가 권력하고 멀어져 있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 화제죠. 정치권도 화제이고요.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 빨리 실체적 진실을 고백하고 본인 역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있다라면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튼 제대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저께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에 보면 신재민 제1차관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가족 담당하는 경찰관이다라고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목한 거죠. 이번 소위 경천 동지할 일에 김윤옥 여사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해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재를 털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신재민 1차관, 그다음에 기획사, 그리고 행정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한간에는요. 다 아는 이름. 그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이름. 이명박의 수행비서였던 김유찬 씨?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그런데요.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 이게 저도 그 책을 한번 보려고 뒤져봤는데 일단 무조건 다 풀려. 근데 지금 이명박 리포트 1편은 2007년 4월 1일 날 나왔고요. 2편은 2013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시기로 보면은 이명박이 대선 나가서 선거운동하는 그 시기에 나온 게 이명박 리포트 1이고요. 다음에 이명박 리포트 2는 박근혜 임기 시작하고 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간에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이 이명박 리포트에도 보면은 그 이명박의 여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그 리포트는 못 구해서 봐요? 완전 폼젤이죠. 누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누구 갖고 계신 분 갖고 나오시라고 새날 스튜디오로 좀 갖다 달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추론 중에 하나는 이명박 리포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누군가가 사봤다면 그 문제는 만약에 그 책에 폭로가 뭐가 됐다면 이 책에 당시에 경향신문 2007년 2월 18일 날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김유찬 더블코트 이명박 전 시장 여자 문제도 포함 이렇게 돼 있고요. 책의 목차에 보면 이명박 그는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된다. 조작된 시나 일그러진 영웅. 이명박 정주영 회장의 고위원에서 쫓겨나다. 이명박 엑스파일이 열린다는 것 중에 이명박의 재산이 178억 뿐이라고
이명박의 여인들 종교와 신앙도 출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명박 나를 살해 협박하다. 이게 이제 6번까지 그게 묻자고요. 누구예요? 김유찬? 김유찬이 첫 번째는 리포트의 1이에요. 김유찬 씨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김유찬이 어디 있는지도 아니, 난 궁금하네요. 프라님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것도 궁금해지.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오마이뉴스에 쓴 거 보면 이명박 쪽에 해외 도피 자금 요청했다. 자, 근데 저는 조금 우선 첫째는 정도현 의원이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하지. 우리 맞아요. 같은 사람들은 이런 쪽에 좀 약하거든요. 이런 추리나 뭐 이런 아니, 거. 화도 나요. 우리는 저 검찰 관계되는 이런 거 좀 약해가지고 그냥 빨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줄까 이것과 함께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우선 첫 번째 갖는 의문은요.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요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우선 저는 추리를 해볼 때 엄청난 일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기획사랑 보면서. 연관되어 있죠. 아니, 뭐와 연관됐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 엄청난 무언가 대통령 선거로 보면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범죄적 행위를 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해 본 게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 또 누구한테 돈을 줬다? 아니면 누굴 두드러 팼다? 뭐 누굴 죽였다?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저는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최소 100억 이상의 돈 받는 거. 알려지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돈을 받았다. 다음에 예. 살인교사.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엄청난 실수잖아요, 실수. 아니, 그 실수란 말은 그러니까 돌려 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경천 동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실수든 뭐든 하는 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제가 거밖에 볼 때가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근데 돈은 사실은 BBK 도곡동 땅 그다음에 재산 신고 누락 이것이 이미 92년도 이명박 국회의원 시절에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저는 사실은 비교적 아닐 거다. 예 실수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아니, 범죄 혐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MB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지만 우리 그러니까 MB는 돈하고는 초연한 그러니까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상 MB가 돈 갖고 사고 쳐도 그거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몇 푼을 안 내기 위해서 내가 그랬겠냐라고 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문제는 아닐 거라고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조가 이렇잖아요. MB의 부인이 엄청난 일을 했고 정도는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썼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 받았는데 그것을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 또는 돈을 누굴 줬는데 그걸 입을 막기 위해서 줬다. 이거 조금 이상해.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것 좀 아닐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 부분도요. 실수라는 표현은 저희가 잘 아는 사모이기 때문에 아니, 실수라는 건 뭐 잘못했다 이런 불러서 얘기죠.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예, 표현을 예. 범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왜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과 지금 연관을 지어보냐면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이 출판한 회사가요. 출판사 이름이 한국의정발전연구소예요. 이름을 약간 허위로 장명한 느낌이 나요. 그냥 책 한 권 내려고 책 만든 한 권 내려고 출판사니까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전부 다 품절이거든요. 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건 싹스럽겠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획사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하여튼 저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일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은 여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돼요. 그게 화제가 됐어요. 김윤옥 여사가 만약에 아까 말한 100억 이상의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 말소적인 쪽으로 가면은 이명박의 여자 관계에 관련해서 뭔가 본인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뭐 사극에서 그렇죠. 사건이 나타났고 뭐 이런 거죠. 뭘 사주해가지고 뭐 이런 거 참네. 아니 이러다가 대화가 어떤 식으로 끝났냐면요. 정두원 XX 이렇게 나와요. 그걸 밝히지. 빨리 얘기 좀 해주지. 정말네. 전화해 볼까요? 아세요? 전화번호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정치권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구나. 참네. 이게 네. 리포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의 여인들이라는 항목에서는 김 씨가 이 전 시장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부터 이명박 여성 편력을 소상히 들었음을 확인하면서도 주변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여자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라고 적어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얘기는 쓰지 않은 거죠, 책에는. 근데 뭐 이 엄청난 실수라는 건 꼭 책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시중에 이 책이 품절이잖아요. 그럼 물론 갖고 계신 분이 있거나
한번 새날에서 이명박 리포트 갖고 계신 분 있는지, 왜냐하면 책이 어느 정도 찍었는지, 그런데도 주변에 아무도 이 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 작전 세력이 투입된 거죠.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추정컨대는 그렇게 작전 세력이 실어 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낸다고 하는 것을 협박해놓고 알리고 안 내고 사실상 이렇게 품절이라는 방식으로 책값을 후하게 서로 오갔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책은 나오지 않았을 제가 수도 있죠. 이 기사를 쓴 기자랑 추후에 한 번 더 취재를 하고 이걸 좀 세밀하게. 근데 그 사이에 정두원 전 의원이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사실을 밝힐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자기 말에 책임을 좀 져야 되고. 자기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그때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김유찬이 이명박의 운전 기사를 7년 했는데 이명박 씨한테 전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했더니 바로 잘라버렸다. 거기가 원래 운전을 했어요, 그 양반이? 네. 수행. 그냥 수행을 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 보면 김유찬은 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되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김희중이라든지 김백준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 아랫사람들을 다룰 때 정말 그렇게 했다. 그게 안 다룬 거죠. 그 일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 갖고 계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언론 보도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논평을 쓰려면은 기초 자료를 쭉 검토하고 토대 위에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또 한 매체에서 3월 2일 날 쓴 거 중에 정전 의원의 언급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두원 의원 얘기대로 인쇄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찾아와 연풍문 민원실에서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당시 인쇄를 한다는 사람 외에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왔는데 MB 대선 당시 도움을 줬으니 인쇄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청와대는 인쇄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그날 이후 신부라는 사람이 몇 번 더 찾아왔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절했다며 그 뒤로는 전혀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신부와 인쇄업자. 정도인 다 미워요 지금. 더는 어찌 뭘 그런 걸 갖고 지금 끔을 들이고 있어. 어차피 저건 얘기해야 될 텐데. 의도는 알겠죠. 뭔가 엄청난 비밀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언론에 흘리면 김윤옥이나 이명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정두원 말에 의하면 스스로 고백하게 한다 이런 건데 정두원 씨가 이런 정도 일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전혀 예측 못하는 수준을 뛰어넘거든요. 네. 머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은 이게 결국 이제 나올 거라고도 보고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난 이미 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무마했다는 건 불법성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꺼낸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박에 못 이겨서라도 불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자기는 마음 정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미 이쯤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과정을 보면서 그 우리가 2007년도에는 사실은 저희 쪽이 워낙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당을 탈당하고 1호 탈당, 2호 탈당, 3호 탈당하면서 당이 해체됐다가 다시 통합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아주 정당이 무책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던 해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인데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을 검증할 때 또는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검증할 때 최태민이었잖아요. 한쪽에선 최태민이고 한쪽엔 BBK하고 도곡동 땅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렇죠. 예, 그러네. 서로 진짜 이거면 상대는 죽는다 이러고 한 거네. 거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친이계 친박계가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람 취급을 안 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 네. 치열한 상황에서 이 지금 문제 당락이 바뀌고 실수하고 했다는 것은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진 게 2008년도 지금 되고 있는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5억이잖아요. 근데 30억을 주고도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 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인데 그 사람이 김윤옥의 사촌 언니한테 돈을 건넸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억 주고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은 사촌 언니가 받아가지고 그 사촌 언니가 감옥 살고 나온 거죠. 아, 나중에 돌려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줬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공천원금으로 조사받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돈이 오고 간 걸로 이 사건을 종결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시에는 검찰이 이미 미대 권력에게 줄을 대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곰탕 한 그릇 먹고 제3자의 것이다 라고 종결했던 일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대충 덮으니까 대한민국의 적폐가 이렇게 쌓이는 거고 이번에 정말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 있다. 진짜 이번에 282인가 뭐 그거 얘기도 나오지만은 대통령 된다고 해서 이게 돈 받고 은행장 시켜주고 이러고 지금 얘기 공천 30억 받고는 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렇게 연결된다면 진짜 이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이제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먼저 구속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부정부패 혐의가 나오는데 싱크로율 100%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한 거죠. 다 박정희로부터 배운. 아니 박정희로부터 배웠지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걸 따라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사실은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나는 4대강이나 그런 건 안 했다. 국토를 파헤치고 뭐 이런 건 안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교 대상이 MB였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알던 얘기지만 황당했던 게 MB가 그 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게 도둑이죠, 도둑. 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에요? 기절하겠어요. 정말. 그래서 민주당 김현 대변인께서 이런 논평을 내셨죠. 김윤옥 씨의 과거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실직고 해라. 정두원 전 의원은. 그리고 김윤옥 여사도. 네. 이게 그 민낯이 까지는 게 사실은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만 두려운 게 아니라 같이 그 부역했던 사람도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요즘에 이재호 전 의원 조용하죠? 지금 이재호 전 의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3월 4일이고요. 3월 3일 날 집회, 3월 1일 날 집회를 보니까 이게 도가 좀 뛰어넘대요. 정말 박근혜를 감옥에서 빼내겠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폭력적 집회를 하고 뭐 광화문 광장에 있는 구조물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사람들한테 욕설하고 가짜 뉴스를 공공연히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짜 뉴스들을 일상화시키고 이러면서 이게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이 나을 것 같은 저쯤 그런 되면 느낌이요. 이제 집단 광기인데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이 사교 집단이 나중에 아주 끝까지 가잖아요. 저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장래 이런 걸 생각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건강 이런 걸 생각할 때도 걱정될 뿐만 아니라 저런 방식의 집단 광기에 또 불을 붙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근데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색이 국회의원 빠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집단의 행동 또한 광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언필칭 보수, 사실상 보수라기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제가 요새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보수가 없어요. 이게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거치면서 쭉 이렇게 돼서 진짜 친일파들의 뒤를 이어받아서 한 세력들이 이렇게 쭉 정권을 잡고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이 사실은 우리가 이건 애썼다 할 때도 있지만 보통 1960년 4.19로 물러났다 이것만 알고 있지만 1925년에 이미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받은 걸로 시작한 그 세력이 쭉 이어져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근데 이런 게 보수가 없는 거여서 이게 이제 미래가 없고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 세력들도 갈 길을 잃고 그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는 세력도 갈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권력이 몇 년 남아있는 다음 총선까지의 그 시기잖아요. 그동안 정말 광기 퍼레이드를 벌일 걸로 보여져요.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도태우 변호사. 민사소송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개헌은 연방제를 하려고 개헌한다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들을 기존 매체에서 가짜뉴스라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북한 연방제 개헌하기 위해서 개헌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집단 광기가 어떤 정치적 시기에 일정한 의도와 힘과 동원력
자원에 대한 동원력을 갖춘 세력하고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해방 이후에 있었던 뭐 테러, 뭐 방화, 암살 막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파시즘 같은 것도 그렇고 나치즘도 그렇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잘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작들을 하는 건데 아무리 매체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해봐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뉴스 자체를 안 믿으니까 카톡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받고 그걸 설파하면서 지금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사실 귀가 솔깃한 이야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애국 활동, 예, 난망하잖아요. 애국 활동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살아생전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3일절에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이스라엘기요.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 같은 걸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박근혜 감옥에서 지금 구출하는 운동이에요. 사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을 몰아내는 것이 정의다. 박근혜 대통령을 1년 이상 조사했는데 아무 증거를 못 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그 조원진 씨는 어디 지역구 국회의원인가요? 대구요, 대구.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제 소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불응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아니, 불법 행위를 해서 불법 현장에서 증거가 나왔고 하면 이분이 안전행정위 출신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세월호 때 조사 받을 때 저보고 안전행정위를 떠나라라고 당시에 한나라당이 했던 그 기준으로 보면 조원진 의원은 당장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권성동 의원 마찬가지죠.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정치를 하니까. 야, 진짜 저도 저런 걸 보면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야 대구 경북까지도 우리가 막 저 민주당이나 이쪽 민주진영이 다 이기면 야 저쪽은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 그런 정도는 서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이만큼 한 1%쯤 생각했다가도 야 정말 저런 데도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원진 같은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합리적 이성을 갖고 뭔가 있는 그대로 뭔가를 풀어내야 되는데 선동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다는 거. 박정희 이야기인 거고. 박정희 전두환 얘기죠. 아니, 저런 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필 받아서 그분이 오시면 막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죠 지금.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도요. 사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탄핵 동조에 합류하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탄핵을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탄핵을 주도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런 프레임에 갇힐까봐.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박근혜를 1년 이상 조사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못 댄대요. 국정원 특활비 이런 건 또 뭡니까? 최근에 나온 걸로만 보면. 참.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꼽혀 있다는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분 강기정 의원하고 연금 협상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 이야기 좀 외워서 들었어요.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5.18 광주 묘역 참배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 이후로 그분이 오셨나 본데 이 양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래놓고 나중엔 부른 적 없다고 또 발뺌을 했대요. 그랬어요? 같이 불렀어요. 언론 강기정 의원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그 조원진 패거리를 초청을 해서 그 노래까지 불렀는데 나중에 불리해지니까 난 부른 적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어떤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시위하던 그 시위대 분들이 대통령 림종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사파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뭔 뜻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이런 뉘앙스겠죠. 지금 남북 관계랑 연결해가지고 우리 임종석 실장을 띄워주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참 코미디도 아니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저쪽 말을 답변을 안 하면은 사실이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월 1일 날 4.16
조형물을 파손하고 그다음에 불을 지르고 네, 했던 폭행도 거, 그다음에 했고요. 경찰의 무기 탈취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나 뭐 폭언, 폭행,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튼 멈추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북한 대표단 왔을 때 저 도로 점거하고 요 계절에 맞지 않는 모자 쓰고 그 저 쌀가마니 위에 앉아가지고 했던 그분들이나 그러고 나서 뭐 사살하니 체포하니 이런 얘기를 막 그 진짜 공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되는 것은 이건 도를 넘어도 너무너무 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냐는 것은 결국은 지방선거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까지 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이렇게 표를 몰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런 세력들이 진짜 발본색원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구속돼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당해보셔야만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정광용 씨가 최근에 힘들다고 건강이 악화됐다고 보석 신청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는데 그 정도 건강이면 그러니까요. 감옥 생활 할 수 있죠.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그거 아니에요. 촛불도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처럼 일종의 이제 사교 집단의 마지막 광기 행위 같은 그런 현상인데 사실은 박근혜 씨가 진짜 나쁜 거죠. 이런 상황이면 마지막에라도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래도 나름 대통령을 하고 국가를 책임진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찌 됐건 저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떤 후과가 있는 것에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도는 하는 것이 최후의 인간적인 맞습니다. 저거 아니겠어요? 이건 참 근데 애국 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고 에이씨. 진짜 맞아요. 나빠 진짜. 그러니까 더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우리의 진짜 뜻을 나빠요.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아울러서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선거용이잖아요. 뭐 좋은지 대단한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게 자기 다음에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러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들은 순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악용해 먹는 거.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228 행사도 보면은 홍준표는 안 갔어요. 홍준표는 대구에 가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자꾸 가면 홍준표가 나타나면 제가 봤을 때는 대구 쪽에 상당히 그 중심의 분위기는 조원진 애국자고 어차피 홍준표는 박근혜를 출당시켜서 왔다 배신자고 갔다 한 거고 예. 유승민은 탄핵시켜서 배신자라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럼 제일 떳떳한 게 조원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서울에서 이제 독립운동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거용이라고 보면은 좀 대구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228 행사 가서 굉장히 많은 연호를 받고 젊은 층한테는 인기가 폭발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이제 지역 감정적인 부분이랄까 그런 수구 꼴통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왜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쪽 진영의 대통령 같으면 저쪽에 가서 막 야유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썰렁한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지금은 가면은 이번에 저도 봤거든요. 그 대구 228 행사장에 대통령 들어서니까요. 객석에서 막 환호가 나와요. 깍소리가 나와. 이거 보니까 뭔가 좋은 징조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바로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키로 했습니다. 특별사절단 방북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사절단은 정 실장을 비롯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방북하게 됩니다. 특별사절단은 5일 오후 특별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별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6일 오후 귀환하는 특별사절단은 귀국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미측의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며 중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월요일인 내일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로 방북을 하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특사단장, 여기서 호칭을 이제 수석 특사라고 표현했네요.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그리고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5명, 그리고 실무진 5명 포함해가지고 총 10명이 5일 오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방북을 한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서훈 특사를 아주 격렬히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논리가 너무 궁색해요.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장이라 안 된다, 그런 거고, 이쪽에서 서훈 국정원장을 아는 사람들은 대개적으로 보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실 미국과의 관계를 노린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국정원장 출신 중에 대북 특사로 다녀온 분이 4분인데 이후락, 장세동, 임동원, 김만보. 이거 비공식 접촉을 국정원장이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비공식 접촉 후에 공개 접촉할 때도 국정원장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주로 한 것이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한테 상납하거나 아니면은 정보기관을 댓글 공작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간첩을 조작하는 일에 하거나, 이런 소위 당시 정부가 불안정할 때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하는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외려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파행을 거듭을 했는데, 이번 대북 특사를 파견시키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민간 영역, 그다음에 그 정부 차원의 영역, 그다음에 군사 등 해서 제반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내려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교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서훈 원장은 그 이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대북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고요. 김만복 원장 때 아마 수행을 같이 했었던 걸로, 임동원 특사 때도 아마 화면에 보면은 그 뒤에 같이 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정의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년 후에 결과를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정의용 실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냥 일회성 특사가 아니고 사실상 이제 이런 거죠.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북에서 김여정 부부장도 내려오고 김영철 부장, 그러니까 통전 부장이면서 당 부위원장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언론의 관심이 과연 미국과 만나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루어진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더 중대한 면은 남북 간의 핵심적인 라인들이 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특사 파견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남북 간의 사실상 상설적인 핵심 라인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양측에서 거의 김여정, 김영철 정도 되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 외에 남북관계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전략을 구상할 수 있고 최고 지도자에게 직보할 수 있는 라인으로서 거의 최측근 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틀이 갖춰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후에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맞고, 더구나 미국 관계까지 생각한다면 그렇고요. 당연히 그런 정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은 통일부를 통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보면 조명균 장관이나 천혜성 차관 같은 경우가 이제 밀착해서 계속 대화에 참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통일부 쪽에서의 핵심 라인들도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비공식 비공개 특사로 누구 한 명이 가는 이런 단계를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저는 이미 남북 간의 시스템 접촉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식 라인에 특사를 보낸다는 원칙. 그러니까 원래 뭐 임동원 전 장관도 그런 정도는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경험 있고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하인드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훨씬 더 진행이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비공식 라인의 시기는 지나가 버린 거죠. 공식 라인이 앞으로 공개 접촉도 할 수 있고 비공개 접촉도 할 수 있겠지만은 1인에 의한 것이 아닌 공식 시스템이 상호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서훈만 해도 2000년, 2007년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다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쪽에는 가장 전문가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복수 체계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이야기가 좀 약간 곁다리인데 예측 가능한 정치. 왜 기억들 나시겠지만 박근혜가 장관을 임명한다, 개각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언론들이 막 하마평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인물을 예측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측면의 정치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사드 배치할게 본인이 결정을 해버리는 막 이런 식의 어떤 정치를 해왔던 것에 비춰보면 예측 가능한 정치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준비할 수 있게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누가 와도 그 자리는 반대? 그건가요? 일을 잘하고 실력 있고 하는 분이 해서 뭐가 성사가 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냥 이런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유한국당이 개헌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0월에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10월이 좋고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개헌 6월에 하는 거를 핑계를 대야 되는데 그냥 안 한다고 하기 욕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이 다 국제사회와 남북 간에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그냥 반대하기 뭐 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죠 뭐. 정말 코미디인 건 그거예요. 서훈 국정원장은 감첩 잡는 일을 하니까 안 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보내라는데 국방부 장관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하는 소리죠. 전에는 홍준표 대표가 제가 요새는 늘 홍준표 대표를 얘기할 때 척당불기 홍준표 이러거든요. 그냥 늘 호를 하나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홍준표 대표가 척당불기 액자 이거 없었다고 얘기해가지고 무죄를 받은 아주 재수 좋은 무죄 전당에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전에는 뭔 얘기를 하면 어쩌다 그럴싸한 얘기가 있었어요. 한두 개씩. 그렇죠. 좀 귀담아 들을 내용. 어쩌다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전 무슨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요. 이게 지금 다 뜬금 그냥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죠. 어쩌면 과분한 자리에 앉아서 장기간의 멘붕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살아보신 적 없으세요? 특정 기간 동안 붕 떠 있어가지고 자기 돌아볼 생각도 없이 막 지르다 보니까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했던 말이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거의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저희는 그렇게 안 살죠. 수준에 된 것 같아요. 바쁘게 사는 경우에 있어요. 그래도요. 그렇게 삽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 그냥 아예 또 저렇게 하네 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거의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 희화화 되잖아요. 희화화가 이미 된 거죠. 하기야 발정제에 의해는 희화화가 되니까 요새 김무성 씨가 또 막 무슨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 게 홍준표는 가나보다 이제 다음은 나은가 보다 이렇게. 그렇죠. 거기도 갈 텐데. 그때 바른정당에서 다시 복당할 때 홍준표의 빈자리를 노리고 김무성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잘 광고해야 되겠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부산에 무슨 행사를 갔다가 그 우연히 그 날짜가 맞아서 갔는데 김무성 의원 지역구가 영도잖아요. 영도에 이번에 민주당 구청장이 나가는데 아주 괜찮은 분이 나가요. 여성인데 여성단체 협의회장도 하고 했던 분인데 시민사회 하면서 지금 사실상 뭐 거의 그분으로 굳어져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박영미예요. 그래서 영미 헐 이거야. 그래서 이건 온 국민이 지지를 해가지고 거기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영도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북 특사에 특정 인물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지금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대북 특사의 딴죽 걸기가 아니라 18대 총선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해명과 사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김소남 전 의원 공천 헌금뿐 아니라 이필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 원 불법 대선 자금 전달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이슈 키워드는요. 이상은
큰형 이상은이 다스 회장이 묘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검찰에 들어가서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도곡동 땅은 사실상 이명박 거다. 이게 맞고요. 근데 지금 다스는 내 거다.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은 그 말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상은이 사실상 다스의 종잣돈인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상은 쪽에서는 배신 아닌 배신을 한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득템 아닌 득템을 한 상황이에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친형까지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언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일종의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 2007년도에 진술한 내용, 그다음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해서 6억 원인가 그 이시영한테 전달했다라고 한 것하고 이제 이번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나와서 언론 취재에 따른 보도를 보면 기류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더구나 앞서 제가 얘기했던 정두환 전 의원의 경천 동지할 김윤옥 여사의 결정적 실수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정치인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좀 며칠 동안 잠수 타고 있어가지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겠죠. 왜 기침을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상은이 검찰에 가서 다시 불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발뺌을 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인정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자니 마치 내가 자백이나 진술을 해버린 것처럼 돼서 동생 볼 면목이 없으니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말하진 않았다. 자금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곡동 땅은 이명박 건데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닐 리가 있어요. 이런 식인 거고 진짜 그 이명박 씨가 어느 시점까지는 하늘이 더운 것 같아요. 대통령 되게끔 해주는 거는. 근데 최근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교체됐습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때 보니까 강부영 판사, 권순호 판사, 오민석 판사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은 법리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 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샀던 건데 이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네. 기대할 게 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김현 대변인의 놀라운 통찰력을 봐요. 저는 방송 나가는 오늘 정도가 구속이 아니겠느냐라고 한 3주 정도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검찰도 3월 5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패럴림픽 끝나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오늘 말고 다음 주 정도. 저는 패럴림픽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닌데 촘촘히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수사받고 나온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데 자고 나면 하나가 더 터지고 자고 나면 하나가 더 터지니까 그것들을 다 조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MB를 구속영장을 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조사만 받고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하는 걸 감안하면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불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이 이제 3월 15일에서 18일이거나 아니면 바로 직후, 그러니까 18일 바로 직후. 이번 주에는 검찰이 이명박 측에 소환 날짜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 번은 거부하겠죠. 한 번은 검찰이 소환되는데 1차 소환하는데 바로 그냥 네 가겠습니까? 2차까지 하면 제가 그 얘기까지. 그럼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를 태도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밝히는 것이 지금 어쨌든 법원이 보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교심죄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두 번째는 변호사가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변호사로 거론됐던 분이 조사받고 나왔잖아요. 사위, 이상주. 근데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고동락을 했던 분들도 다 이제 그 등 돌리는 마당에 변호사 선임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하겠다는 데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될 텐데 그분들도 보면은 범죄 혐의가 너무 명료한 건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변호사 선임까지 가려면은 MB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죠. 원장님은요? 글쎄, 저는 검찰의 활동과 관련된 예측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우리 김현 대변인이 워낙 통이셔가지고 내가 하면 대부분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그냥 안 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말씀이 되게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는 뭘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이명박이 체크하면 좋겠네 하는데 그 과정상에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건 이것도 계속 너무 딜레이가 되면 또 국민적으로 공분사는 부분이 아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뭐 하지라고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어디 아픈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또 되네요. 아플 준비 뭐 이런 거. 아플 준비를 미리 좀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 아플 예정이다. 네. 아파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피해갈 수 있나요? 죽지 않는 한? 아니 또 아프면은 이제 소환 시기가 또 늦춰지는 거고. 그것을 뭐 수년간 늦출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응급실 가거나 뭐 이상득 의원이 보여줬잖아요 이미. 정말 그건 정말 비열한 스킬이에요. 근데 이상득 의원은 감옥을 한번 살고 나오니까 연로해져서 합리적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정황상. 거긴 사실 이제 꽤 되셨죠. 네,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최근에는 이분은 감옥은 안 살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가 14범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감옥은 안 살았고. 집행유예 벌금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빌딩을 국가에 헌납하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 대신 갖고 감옥을 김유찬 같은 사람이 대신 감옥 살고 미국으로 갔다 와서 서울시장하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말 이 말 그대로 서울신문 인터뷰에 정두환 전 의원이 하나님이 본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참 뭔가 이제 수를 내기 위한 수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나는 것들만 봐도 우리 원장님 진짜 그 우적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그 인물과 싸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 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악마의 집합체? 결정체 이런 살아있으니까. 느낌이에요 진짜. 저는 주로 이명박, 홍준표 이런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뭐 이명박, 박근혜, 김기춘. 네. 죄송해요. 김기춘이 없네요. 김기춘이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두 분과 싸우고 있습니다. 더 대단하십니다. 이명박 씨의 이제 구속이라는 건 어떤 상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처벌을 받는 건 두 번째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법과 온갖 나쁜 악의 어떤 결정체인 이명박이 결국엔 구속됨으로써 촛불혁명의 완성 정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법정에 가서 재단을 받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명박한테 시간을 더 주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증거인멸의 시간이거든요. 또 이게 빨리 소환해달라 이런 게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혐의 막 뇌물 관련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더 지금 연장됐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뭐 야당들 이야기인데요. 청와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또 홍준표 씨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일단 안보 문제에 국한해야 되고 실질적인 논의가 보장돼야 되고 결정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만의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엔 응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안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유승민, 그리고 민평당의 조배숙,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한애국당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가겠지? 집회에 세우는 말이 있는데. 아, 대한애국당도 대상인가요? 하려면 해야죠. 아, 어차피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라도 등록된 단체니까. 그게 그래도 한석인데 뭐 그게 있을 텐데 지지도와 뭐 하나님 네. 진도 나가죠. 그냥. 지지도와 의원 숫자가 그래도 최소한 뭐 3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의문이 풀렸어. 네. 조원진을 불러줘야 된다. 당 대표로 인정하고 안 불러주니까 마음속에서 이게 울분이 생겨가지고 막 지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돼요. 그래도. 아이, 그러면 가르쳐주지 마세요. 나도 당대표인데. 자기 또 영수회담 가겠다고 또 막 그러면 골치 아파요. 아유.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뭐 정의당이 6석이나 대의당이 1석이나 5석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 저기도 불러야 되잖아요. 민중당. 그러니까요. 다 불러야지. 거기가 의석이 한석. 아. 근데 홍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궁색해요. 이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민평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이야기하고 약간 비슷한 논리가 있는데 일대 다 요 느낌 있잖아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민평 정의 이 모임의 2대2 이 구조가 되는 것과 일대 다가 되는 건 좀 다르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야당이 많아지는 게 불편한 거 아닐까요? 대화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원내 교섭 단체만 부르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내 활동할 때 국회의장이 이제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을 불러서 이제 막혀 있는 뭐 그 여야 간의 협상을 진도를 낼 때는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만나는 게 맞고요. 대통령이 여야 그 당대표를 만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당의 여론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섭단체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고, 그거를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홍준표식의 딴지 걸기나 내지는 본인이 가지 않으려는 명분 축적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주제도 이제 안보 분야에 국한하자, 뭐 실질적 논의를 보장하자 이런 건데, 홍준표 대표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러서 이제 그 전직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있으면 나머지 대통령들은 말할 시간과 여유가 없고 오로지 전두환 전 대통령만 혼자 얘기하고 나온다라는 전례이듯이 홍준표 대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이제 선거 때 각을 세워서 나는 안 갔다, 뭐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소리 하려고 지금부터 하는 거죠, 뭐. 그냥 그러는 거죠, 뭐. 태생적인 어그로꾼, 국정에 협조할 생각은 아마 홍준표 살아생전에 없을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이 없다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저기 자유한국당은 지금 최고위원회의도 안 하죠? 그렇죠. 거의 완전 사당화돼서 독재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대단한 정당입니다. 홍준표 같은 사람이 당권을 잃게 되면은 그 모든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바로 버려지는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지금이야 무서워서 쉬쉬하는 거지. 중진들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모욕당하고도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못 하세요. 당이 우스운 거죠. 게다가 이제 본인들도 깝깝할 거예요. 본인들이 사실 홍준표 저기 와가지고 지방선거 때 막 지원유세 다닌다 그러면 아 진짜 부끄럽다. 참 깝깝할 거예요. 정말 깝깝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정말 딱한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박근혜가 좋은 흉기였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쪽이 굉장히 훌륭한 흉기. 저 기억나는데 박근혜가 그때 우리 동네에 지원유세를 왔는데 울어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근혜 보겠다고 벌떼처럼 몰려가는데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잖아요. 많이 모아주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상을 지금 해봐요. 저는 가끔 지방선거 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굉장히 막말하고 다닐 거예요. 이게 그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극단적인 정치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그 중에 아주 골수표만 딱 모아내는, 그래서 뭐 그게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하여간 보수표 결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고, 아주 저게 말이 돼? 하고 싶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주 수준 이하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아주 극단적인 얘기 있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 때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단말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거죠. 저게 아까 제가 이 보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광기. 저는 사실은 저 세력이 빨리 뿌리가 뽑혀야 정상적인 한국 정치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저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얘기 나올 때 홍정욱 씨 같은 사람이 얘기가 조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 왜 안 했겠어요?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하기가. 당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홍준표 옆에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하기가, 전 창피해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 내지는 어떤 정상적인 그런 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근데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기가 갑갑한 거죠. 참 저게 우리가 대선 때도 과거 후보가 난립이 되면 메이저리그 토론은 메이저리그끼리 하고 마이너리그 토론은 마이너리그까지 별도로 한 선례가 있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참 이것도 참 웃긴 게,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공동 당대표를 안 하고 박주선에게 바른미래당 당대표를 그냥 아바타식으로 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지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바른미래당에서는. 그러면 백의정부를 한다면 백의정부를 하든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이번 주부터 당무에 복귀한다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3인 지도체제가 사실상 되는 거다.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자기 아바타 대표 하나 앉아있고 유승민 앉아있고 또 다른 곳에 안철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설관이라고 강희기 의원이 표현하던데, 안철수가 이제 뒤에서 상황처럼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는 것이 보통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나갈 수도 있죠,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천 관련한 거하고 인재영입은 안 다르지? 나간다는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뭐. 근데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인재영입위원장뿐만 아니라 선대위원장 같은 거를 이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정당은 일상적인 지도 체제가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선대위원회로 사실상의 이제 운영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정도는 이제 알고 한 거죠. 근데 저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딱 하나 아니겠어요? 다음번 대통령 후보, 다음번에 소위 보수, 수구 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걸고 지금 우러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는 것보다 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저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이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생각해보면 안철수 새 정치는 늘 새 정치야. 늘 새로 정치해. 그냥 계속 새로운 걸 뭘 해.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는 것은 모두가 새 정치라고요. 그냥 늘 새롭게 하는데 이제 새롭잖아요. 황당한 거. 이번에는 안철수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MB가 이제 역사의 어떤 뒤안길로 가잖아요. 흔히 사람들이 MB의 아바타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늘 새 정치가 이제 곧 뒤안길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절박하게 다음번 소위 야권의 대선 후보를 바라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 이회창 씨가요. 쟁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두 번, 세 번째 나왔을 때 왜 저렇게 나오지? 라고 했을 때 뭐 자민련인가 어딘가 아주 전혀 택도 아닌 후보로 한번 나왔죠. 그게 몇 프로까지 갔었죠. 아주 그냥 완전히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저는 15% 받았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못 받았을 거예요. 2007년도.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언제죠? 2007년도. 그때는 그러니까 소위 제1야당의 대표로도 못 나왔죠. 제1야당 그건 후보로 아니었죠. 못 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야당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꾸 새로 판을 짜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근데 이쪽 그 보수 진영 보수가 아니라 약간 수구 적폐 세력. 여기에 후보가 없어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은 끊임없이 도모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 후에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이때 이제 또 당을 접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총선 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결국은 이제는 의미 있는 후보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예. 난망하네요. 진짜 저쪽 세력들이 누구 말처럼 한 20년 연속 집권 이 느낌 속에 저쪽에 라인업을 보면은 아직까지 깝깝합니다. 지도자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뒤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민주연구원에서 2018 체제, 얼마 전에 제가 3.1운동 임시정부 100범을 재평가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엊그제 기자들을 만났더니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열흘 전쯤 됐는데 왜 그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번 3.1절에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19년에 3.1운동하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임시헌장이 만들어졌어요.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 근데 1987년에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하고 직선제 체제를 만들고 물론 양김의 분열로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번에 촛불혁명을 하고 촛불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만들고 이제 2018 헌법까지를 만들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18 체제를 앞으로 가기 위한 어젠다들이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제 민주연구원에서도 한 10가지 어젠다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제기한 것이 역사의 재정립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는 민주주의에 심하고 또 하나가 정당론인데 저는 결국 한국 정치가 하나의 중심 정당과 나머지의 주변 정당으로 주변화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의식하고 깨어난 국민들이 다수가 돼서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중도가 다수가 돼서 그런 것에 이제 반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의회 정치가 되려면 보수 세력이 진짜 탈바꿈해야 되는데 조원진, 홍준표,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안철수 또 꿈을 꾸고 저는 미안하지만 한번 뿌리가 뽑혀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다.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명박 소환 날짜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발짝 늦은 뉴스. 자, 강원랜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충격이죠. 워낙에 원이슈의 나라다 보니까 강원랜드가 약간 홀대받는 느낌이고 지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강유미 씨가 그 권성동 그 말은 권 씨? 또 권 씨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저는 곰 씨고요. 곰 PD. 그 권 씨에 대해 인터뷰하는데 정말 그 직구는 아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질문, 몰라야 할 수 있는 질문, 얼마나 엄청난 질문인지 몰라야 하는 질문을 하던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전직 고검장이 기소 예정 사실을 유출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를 해요. 근데 수사지휘부가 논란을 우려해서 증거 목록에서 해당 고검장의 이름을 빼버려요. 그리고 또 봤더니 권성동하고 최용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의 변호인이 100차례 이상 통화를 해. 대포폰으로. 근데 권성동은 관계가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 이렇게 드러나. 권성동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김호준의 블랙하우스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건드리지 못하는 이건 박근혜보다 더 성격 같은 권력이에요. 아니 법사위원장이잖아. 어떻게 건드려요? 자기 감독기관인데. 대통령도 건드렸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얘네들은 보면 성역이라니까 이쪽 바닥에. 몇 명이나 꽂아주셨어요? 일단 장미꽃 주시고요. 일단 표현이 너무 저렴해서 좋더라. 몇 명이나 꽂았어요. 채용시켜달라고 청탁하셨어요. 묻는 게 아니고 꽃 들고 가가지고 몇 명이나 꽂아주셨어야 하잖아요. 그 꽃을 결국은 달고 갔어요. 검찰이 지금 현재 공범으로 있는 거잖아요. 권성동하고 공범으로 검찰이 있는 거예요. 예, 공범이죠. 그래서 안미연 검사 같은 경우는 외압 받았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당장 권성동을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기소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을 해야 증거를 잡죠. 압수수색은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사무실까지는 했는데 아직 국회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권성동이 일반 국회의원이었으면 지금 이미 검찰에 불려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사들도 자기의 관리 감독 기관인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구속시킨다는 게 초유 사태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선동이 법사위원장을 내놔야 돼. 그래야 무슨 압수수색을 하든 기소를 하든 하죠. 근데 매번 검찰청장, 법무부 장관 불러서 호통치고 감사해야 될 기관의 짱이라니까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 피감기관의 장인데 그렇게 호통받잖아요. 다음 날 가서 그래요. 야 구속해. 배짱 좋다. 씨. 그거 한번 붙어야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그 정도 깡다구도 없이 법사위원장하고 붙으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좌고우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검찰이. 그리고 내부 정보가 밖으로 새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하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검찰에서도 수사팀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 수사팀이 있어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라고 있는데 광주지검장인 양부남 검사가 올라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드러난 건지 언론에 뭐 단독 보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권성동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 지금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수사 외압인데다가 검찰까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권성동의 비리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인 거고요. 이게 이제 저쪽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상임위의 상임위잖아. 법사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다. 그런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게 먹히지 않아요. 네, 몰고 가더라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60, 70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건 양아치들이야, 진짜. 야, 내가 아까 답 나왔다. 100명이네. 한 사람당 한 번씩 전화. 맞아요? 더 될 것 같아, 더 돼. 100번 통화해서 뭐 했을까? 사귀었을까?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했겠죠. 마차님, 제가 저희 특사로 마차님을 임명하겠습니다. 국회에 좀 가서 녹음 좀 따오세요,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이제 음성방송이니까 강림이보다 더 센 발언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물어보세요. 꽃은요, 국화꽃으로 갖고 가세요. 까만 옷 입고. 하얀 국화. 하얀 국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좀 웃길 일이 아닌데 제가 좀 분노히 할 일인데 포스코랑 도대체 KT랑 이 강원랜드랑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강원랜드가 흑자를 내고 좀 더 발전을 하려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건데 전 직원들이 이렇게 청탁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백으로 들어왔어? 누구 백으로 들어왔어? 해서 서로 간에 다 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백이 높은 애들끼리 또 그룹을 지고 백이 좀 낮은 애로 들어오면 왕따시키고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취업 청탁에 있어서 갖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당사자들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요건도 못 맞춘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입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런 게 있더만요. 보니까 강원랜드가 세워질 때 직원을 선발할 때는 그 지역 몇 퍼센트 가산점이 있대요. 네. 근데 젊은 강원도에 사는 청년들이 강원랜드의 정 직원이 되려고 알바를 합니다. 강원랜드 가서. 그러면 이제 알바하면 가산점 같은 게 있고 또 2년 이상 하면은 재계약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잘라요. 가서 또 정규직 직원 되려고 가서 알바를 해요. 예. 가산점 같은 거 받으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면접을 딱 보고 나면 이번에 됐겠지 하면 또 떨어져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특정 강릉 지역의 무슨 국회의원이 청탁해서 100명 그렇죠. 이렇게 입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강원도를 망친, 강원도 경제를 망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염동열 지지도가 높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이제. 그 사람들 정신 안 차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강원랜드 관련해서 지난 겨울에 뉴스가 잠깐 나왔다가 묻힌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강원랜드 직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직원들 노동조합이잖아요. 그 노동조합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청탁 취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새 정부가 개혁 작업을 하면서 취업 청탁, 불법으로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그 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었어요. 골 때리는구나 진짜. 우리는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나 우리를 뭐라고 하지 자르지 마. 그럼 노동조합 이름을 바꿔야죠. 우리는 월급 계속 받을 거야.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럼 노동조합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직원 노동조합 이렇게. 가장 법을 지켜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청탁을 했으나 수사하지는 마. 근데 권성동도 억울한 점이 있는 거예요. 왜요? 100명밖에 안 꽂아서요? 아니 왜냐면 2010년 초반 때부터 지금 부정 채용했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강원랜드는 고위 공무원의 자제들이 들어가긴 했어요. 제 선배 중에 불문대잖아. 있다니까요. 그래? 네. 선배 중에? 네. 누구 댁이에요?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 그런 마라톤 이런 데도 안 나간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청탁한 인물들이 고위 공직자부터 엄청 많아요. 그럼 다 잘라서 다시 채용해야 돼. 그게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상실감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 그거를 아직도 단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건 권성동 때문에 그 자리 내려와야 되죠. 일단 당장 내려와야 돼. 이런 스캔들에 휘말려도 뻔뻔하게 다니면서 강유미한테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레이저로 째려보고. 그러면 우리 권 PD가 나한테 특사로 보내 국회. 그럼 내가 짱돌 들고 아니요. 조사 마차님 보낸다고 했죠. 아, 저 보내죠. 짱돌 들고. 신비님을 보내면 쌈 나니까 안 돼요. 마차님이 해맑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본 게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 또 누구한테 돈을 줬다? 아니면 누구를 두드러 팼다? 뭐 누구를 죽였다?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최소 100억 이상의 돈 받는 거. 알려지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돈을 받았다. 다음에 살인교사.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엄청난 실수잖아요, 실수. 아니, 그 실수란 말은 그러니까. 돌려 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경천 동지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실수는 뭐든 하는 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제가 볼 때도. 없잖아요. 근데 돈은 사실은 BBK 도곡동 땅, 그 다음에 재산신고 누락, 이것이 이미 92년도 이명박 국회의원 시절에,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저는 사실은 비교적 아닐 거다. 예, 실수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MB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지만 우리 그러니까 MB는 돈하고는 초연한 그러니까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상 MB가 돈 갖고 사고 쳐도 그거는 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몇 푼을 안 내기 위해서 내가 그랬겠냐라고 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문제는 아닐 거라고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조가 이렇잖아요. MB의 부인이 엄청난 일을 했고 정의원은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썼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 받았는데 그것을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 또는 돈을 누굴 줬는데 그걸 입을 막기 위해서 줬다 이거 조금 이상해.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것 좀 아닐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 부분도요. 실수라는 표현은 저희가 잘 아는 사모이기 때문에 실수라는 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표현을 범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왜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과 지금 연관을 지어보냐면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이 출판한 회사가요. 출판사 이름이 한국의정발전연구소예요. 이름을 약 허위로 장명한 느낌이 나요. 그냥 책 한 권 내려고 책 만든 내려고 출판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전부 다 품절이거든요. 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건 싹스럽겠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획사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하여튼 저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일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은 여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연결돼요. 그게 화제가 됐어요. 김윤홍 여사가 만약에 아까 말한 100억 이상의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 말소적인 쪽으로 가면은 이명박의 여자 관계에 관련해서 뭔가 본인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뭐 사극에서 그렇죠. 사건이 나타났고 뭐 이런 거죠. 뭘 사주해가지고 뭐 이런 거 참네. 아니 이러다가 대화가 어떤 식으로 끝났냐면요. 정두원 XX 이렇게 나와요. 그걸 밝히지. 빨리 얘기 좀 해주지. 정말네. 전화해볼까요? 아세요? 전화번호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정치권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구나. 참네. 이게 네. 리포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의 여인들이라는 항목에서는 김 씨가 이 전 시장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부터 이명박 여성 편력을 소상히 들었음을 확인하면서도 주변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여자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라고 적어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얘기는 쓰지 않은 거죠, 책에는. 근데 뭐 이 엄청난 실수라는 건 꼭 책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시중에 이 책이 품절이잖아요. 그럼 물론 갖고 계신 분이 있거나 한번 새날에서 이명박 리포트 갖고 계신 분 있는지, 왜냐하면 책이 어느 정도 찍었는지, 그런데도 주변에 아무도 이 책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 작전 세력이 투입된 거죠.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추정컨대는 그렇게 작전 세력이 실어 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낸다고 하는 것을 협박해놓고 알리고 안 내고 사실상 이렇게 품절이라는 방식으로 책값을 후하게 서로 오갔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책은 나오지 않았을 제가 수도 있죠. 이 기사를 쓴 기자랑 추후에 한 번 더 취재를 하고 이걸 좀 세밀하게. 근데 그 사이에 정두원 전 의원이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사실을 밝힐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자기 말에 책임을 좀 져야 되고. 자기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그때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김유찬이 이명박의 운전 기사를 7년 했는데 이명박 씨한테 전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했더니 바로 잘라버렸다. 거기가 원래 운전을 했어요, 그 양반이? 네. 수행. 그냥 수행을 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 보면 김유찬은 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되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김희중이라든지 김백준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 아랫사람들을 다룰 때 정말 그렇게 했다. 그게 안 다룬 거죠. 그 일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 갖고 계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언론 보도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논평을 쓰려면은 기초 자료를 쭉 검토하고 토대 위에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또 한 매체에서 3월 2일 날 쓴 거 중에 정전 의원의 언급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두원 의원 얘기대로 인쇄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찾아와 연풍문 민원실에서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숨 쉬는 것도 정치다. 9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92번째요? 92번째. 제가 계속 발음으로 지금. 늑대가 나타났다. 이제 그렇군요. 그거였습니다. 92번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가십으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일. 이게 지금 정두원 씨가 살짝 흘리면서 이게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목 정도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은 이제 발목 정도 그린 그런 느낌.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 일을 막느라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줬다.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다 주면서 사재를 털어가면서 많이 줬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찾아왔더라. 그래서 내가 권력하고 멀어져 있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 화제죠. 정치권도 화제이고요.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이 정도원 전 의원이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빨리 실체적 진실을 고백하고 본인 역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있다라면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튼 제대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저께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에 보면 신재민 제1차관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가족 담당하는 경찰관이다라고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목한 거죠. 이번 소위 경천 동지할 일에 김윤옥 여사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해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죄를 털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신재민 1차관, 그다음에 기획사, 그리고 행정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한간에는요. 다 아는 이름. 그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이름. 이명박의 수행비서였던 김유찬 씨?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그런데요.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 이게 저도 그 책을 한번 보려고 뒤져봤는데 일단 무조건 다 풀려. 근데 지금 이명박 리포트 1편은 2007년 4월 1일 날 나왔고요. 2편은 2013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시기로 보면은 이명박이 대선 나가서 선거운동 하는 그 시기에 나온 게 이명박 리포트 1이고요. 다음에 이명박 리포트 2는 박근혜 임기 시작하고 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이 이명박 리포트에도 보면은 그 이명박의 여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그 리포트는 못 구해서 봐요? 완전 폼젤이죠. 누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누구 갖고 계신 분 갖고 나오시라고 새날 스튜디오로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추론 중에 하나는 이명박 리포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누군가가 사봤다면 그 문제는 만약에 그 책에 폭로가 뭐가 됐다면 이 책에 당시에 경향신문 2007년 2월 18일 날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김유찬 더블코트 이명박 전 시장 여자 문제도 포함 이렇게 돼 있고요. 책의 목차에 보면 이명박 그는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된다. 조작된 시나 일그러진 영웅. 이명박 정주영 회장의 고위원에서 쫓겨나다. 이명박 엑스파일이 열린다. 는 것 중에 이명박의 재산이 178억 뿐이라고 이명박의 여인들 종교와 신앙도 출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명박 나를 살해 협박하다. 이게 이제 6번까지 목차고요. 김유찬? 김유찬이 첫 번째는 리포트의 1이에요. 김유찬 씨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김유찬이 어디 있는지도 난 궁금하네요. 프라님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궁금해지.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오마이뉴스에 쓴 거 보면 이명박 쪽에 해외 도피 자금 요청했다. 자, 근데 저는 조금 우선 첫째는 정도원 의원이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하지.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쪽에 좀 약하거든요. 이런 추리나 뭐 이런 거. 아니요, 화도나요. 우리는 검찰 관계된 이런 거 좀 약해가지고 그냥 빨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줄까 이것과 함께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우선 첫 번째 갖는 의문은요.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요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우선 저는 추리를 해볼 때 엄청난 일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기획사랑 보면서. 연관되어 있죠. 아니, 뭐와 연관됐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 엄청난 무언가 대통령 선거로 보면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범죄적 행위를 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짜뉴스들을 일상화시키고 이러면서 이게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유증이 나을 것 같은 저쯤 그런 되면 느낌이요. 이제 집단 광기인데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이 사교 집단이 나중에 아주 끝까지 가잖아요. 저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장래 이런 걸 생각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건강 이런 걸 생각할 때도 걱정될 뿐만 아니라 저런 방식의 집단 광기에 또 불을 붙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근데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색이 국회의원 빠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집단의 행동 또한 광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언필칭 보수, 사실상 보수라기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제가 요새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보수가 없어요. 이게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거치면서 쭉 이렇게 돼서 진짜 친일파들의 뒤를 이어받아서 한 세력들이 이렇게 쭉 정권을 잡고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이 사실은 우리가 이건 애썼다 할 때도 있지만 보통 1960년 4.19로 물러났다 이것만 알고 있지만 1925년에 이미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받은 걸로 시작한 그 세력이 쭉 이어져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야, 근데 이런 게 보수가 없는 거여서 이게 이제 미래가 없고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 세력들도 갈 길을 잃고 그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는 세력도 갈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권력이 몇 년 남아있는 다음 총선까지의 그 시기잖아요. 그동안 정말 광기 퍼레이드를 벌일 걸로 보여져요.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도태우 변호사. 민사소송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개헌은 연방제를 하려고 개헌한다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들을 기존 매체에서 가짜뉴스라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북한 연방제 개헌하기 위해서 개헌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집단 광기가 어떤 정치적 시기에 일정한 의도와 힘과 동원력, 자원에 대한 동원력을 갖춘 세력하고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해방 이후에 있었던 뭐 테러, 뭐 방화, 암살 막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파시즘 같은 것도 그렇고 나치즘도 그렇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잘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작들을 하는 건데 아무리 매체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해봐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뉴스 자체를 안 믿으니까 카톡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받고 그걸 설파하면서 지금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사실 귀가 솔깃한 이야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애국 활동, 난망하잖아요. 애국 활동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살아생전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3일절에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이스라엘기요. 성조기와 이스라엘기 같은 걸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박근혜 감옥에서 지금 구출하는 운동이에요. 사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을 몰아내는 것이 정의다. 박근혜 대통령을 1년 이상 조사했는데 아무 증거를 못 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그 조원진 씨는 어디 지역구 국회의원인가요? 대구요, 대구.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제 소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불응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아니, 불법 행위를 해서 불법 현장에서 증거가 나왔고 하면 이분이 안전행정위 출신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세월호 때 조사 받을 때 저보고 안전행정위를 떠나라라고 당시에 한나라당이 했던 그 기준으로 보면 조원진 의원은 당장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권성동 의원 마찬가지죠.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정치를 하니까. 야, 진짜 저도 저런 걸 보면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대구 경북까지도 우리가 막 민주당이나 이쪽 민주진영이 다 이기면 저쪽은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 그런 정도는 서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그만큼 한 1%쯤 생각했다가도 정말 저런 데도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원진 같은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합리적 이성을 갖고 뭔가 있는 그대로 뭔가를 풀어내야 되는데 선동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다는 거. 박정희 이야기인 거고. 박정희 전두환 얘기죠. 아니, 저런 건 이제 무대에 올라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필 받아서 그분이 오시면 막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죠, 지금.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도요, 사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탄핵 동조에 합류하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탄핵을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탄핵을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특사단은 정의용 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정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5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 등 5명도 실무진으로 동행합니다. 특사단은 내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문하고 평양에 1박 2일간 머무르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사단은 북미 대화를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뒤 바로 다음 날 특사단 파견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입장 등 북측에 전할 주요 메시지들에 대해 한미 간의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6일 북한에서 돌아온 뒤 곧이어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비핵화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실이길 바란다며 우리는 만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중견 언론인 모임에서 한 발언입니다. 비핵화를 전제하긴 했지만 물밑 접촉을 시사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과 만날 것이라고 상당히 진전된 언급을 한 겁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걸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한 건 내가 아니라 김 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찬 발언은 대북 특사명단 발표 직전에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특사 파견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특사명단도 사전 조율 과정에서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북 특사단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수용이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는 기대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전향적 제한이 없을 경우 북미 대화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이 상장된 2014년 12월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지상파 3사 모두가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한 기사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방송은 KM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떤 뉴스가 당일 방송될지는 방송사 내부의 최대 보안사항. 하지만 삼성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내용대로 이날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 제일모직 상장 소식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민감했던 이유는 뭘까? 90년 말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을 통해 81억 원을 투자한 이재용 부회장 남매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730배에 달하는 5조 8천억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던 2015년 7월. 사장님, 사설은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글로벌 미디어에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 인용 드림.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지 중 한 곳에 사설을 빼기로 했다는 보고입니다. 어떤 사설이 빠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다음날 이 경제지에서 삼성 관련 사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공식 사과가 있던 날, 금일 이 부회장님 발표 관련 방송 보도 예정이란 제목의 문자에는 KBS 한 꼭지, SBS 한 꼭지, MBC는 한 꼭지로 사과 육성 위주 앵커 정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는 이 문자의 내용과 똑같이 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된 작년 2월 무렵 상당수 언론사의 법조 기자들이 삼성 출입 기자들로 교체됐다고 기자들은 증언합니다. 산업 기자가 왔으면 그래도 우리 출입 기자니까 좀 잘 봐주지 않겠냐. 이게 삼성 쪽 생각이고. 그리고 언론사 수뇌부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된 지침. 그분들이 가셨어요. 두 분이 가시고 그 편집국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재용 재판 끝날 때까지만 이재용 편에서 써주자. 딱 이 한마디였어요.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많은 언론들이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걱정했습니다. 일면에 나가는 건 이재용이 왜 죄가 없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이재용이 구속되면 대한민국 경제 흔들린다, 이런 내용들. 가장 대통령보다 상승이라고 생각하죠.
대통령은 언론이 밀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삼성 언론이 못 밀어냈어요. 누가 대한민국의 삼성을 저렇게 거슬릴 수 있을까?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당시 인쇄를 한다는 사람 외에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왔는데 MB 대선 당시 도움을 줬으니 인쇄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청와대는 인쇄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그날 이후 신부라는 사람이 몇 번 더 찾아왔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절했다며 그 뒤로는 전혀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신부와 인쇄업자. 정도인 다 미워요 지금. 털은 어찌 뭘 그런 걸 갖고 지금 끔을 들이고 그러니까 있어. 어차피 저건 얘기해야 될 텐데. 의도는 알겠죠. 뭔가 엄청난 비밀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언론에 흘리면 김윤옥이나 이명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정두원 말에 의하면 스스로 고박하게 한다 이런 건데 정두원 씨가 이런 정도 일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전혀 예측 못하는 수준을 뛰어넘거든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은 이게 결국 이제 나올 거라고도 보고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난 이미 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무마했다는 건 불법성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꺼낸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박에 못 이겨서라도 불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자기는 마음 정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미 이쯤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2007년도에는 사실은 저희 쪽이 워낙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당을 탈당하고 1호 탈당, 2호 탈당, 3호 탈당하면서 당이 해체됐다가 다시 통합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아주 정당이 무책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던 해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인데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을 검증할 때 또는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검증할 때 최태민이었잖아요. 한쪽에선 최태민이고 한쪽에는 BBK하고 도곡동 땅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렇죠. 예, 그러네. 서로 진짜 이거면 상대는 죽는다 이러고 한 거네. 거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친이계 친박계가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람 취급을 안 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 네. 치열한 상황에서 이 지금 문제 당락이 바뀌고 실수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진 게 2008년도 지금 되고 있는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5억이잖아요. 근데 30억을 주고도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 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인데 그 사람이 김윤옥의 사촌 언니한테 돈을 건넸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억 주고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은 사촌 언니가 받아가지고 그 사촌 언니가 감옥 살고 나온 거죠. 아, 나중에 돌려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줬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공천헌금으로 조사받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돈이 오고 간 걸로 이 사건을 종결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시에는 검찰이 이미 미대 권력에게 줄을 대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곰탕 한 그릇 먹고 제3자의 것이다 라고 종결했던 일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대충 덮으니까 대한민국의 적폐가 이렇게 쌓이는 거고, 이번에 정말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 있다. 진짜 이번에 282인가 뭐 그거 얘기도 나오지만은 대통령 된다고 해서 이게 돈 받고 무슨 은행장 시켜주고 이러고 지금 얘기 공천 30억 받고는 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렇게 연결된다면 진짜 이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이제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근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먼저 구속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부정부패 혐의가 나오는데 싱크로율 100%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한 거죠. 다 박정희로부터 배운. 아니 박정희로부터 배웠지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걸 따라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사실은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나는 4대강이나 그런 건 안 했다. 국토를 파헤치고 뭐 이런 건 안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교 대상이 MB였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알던 얘기지만 황당했던 게 MB가 그 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게 도둑이죠, 도둑. 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에요?
기절하겠어요. 정말. 그래서 민주당 김현 대변인께서 이런 논평을 내셨죠. 김윤옥 씨의 과거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잊을 거라. 정두원 전 의원은. 그리고 김윤옥 여사도. 이게 그 민낯이 까지는 게 사실은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만 두려운 게 아니라 같이 그 부역했던 사람도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요즘에 이재호 전 의원 조용하죠? 지금 이재호 전 의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3월 4일이고요. 3월 3일 날 집회, 3월 1일 날 집회를 보니까 이게 도가 좀 뛰어넘대요. 정말 박근혜를 감옥에서 빼내겠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폭력적 집회를 하고 뭐 광화문 광장에 있는 구점을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사람들한테 욕설하고 가짜 뉴스를 공공연히